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주말이면 생각나는 미준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주식 초등학교 선생님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요즘 제가 이 주말 방송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굉장히 오래간만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좀 느끼고 있어서 마음까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방송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 댓글 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제가 평소에 올리는 영상은 보통 댓글이 100개도 되지 않는데 이제 김인준 대표님 출연하시는 영상만 나오면 이제 댓글이 막 150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질투도 나고 나도 좀 분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네, 어. 저는 이제 그때 막, 유료는 안 할 테니까 제가 좋아요나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달리는 거 아닐까요? 아, 저도 미존 채널을 그럼 유료로 음. 저한테도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 초등학교 네 번째 시간이 밝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그다음에 지배지분이라는 개념, 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자본에서 저기 부채를 더한 값이 왜 차이가 나는지 요 부분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본이라는 개념이 주주한테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조금 뭐랄까 약간 터부시까지는 아니지만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선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미국에선 왜 자본을 무시하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원래 자본이라는 거는 주주의 몫이고 주주가 낸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 자본이 커져야지만, 그러니까 건강하게 커져야만 주주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건데, 예. 요 지표에 관심을 안 가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그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도 잘 늘지 않고 좋은 기업인데도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PBR도 엄청 높으니까 과연 PBR이 무용한 거 아니냐, 미국 주식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자본을 어떻게 건강하게 늘리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쭉 넘어가다 보면 ROE를 설명을 드릴 거고 예. ROE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에쿼티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지배지분 이제 자본 총계가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요 ROE하고 PBR에 관한 관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왜 미국 기업들은 PBR이 높고 한국 기업들은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은 PBR이 2배면 비싸고 뭐 3배면 비싸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3배 이하를 거의 찾기가 힘든.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들은 PBR이 거의 한국 기업의 PER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 보면 처음에 한국 주식만 하던 분이 미국 주식 보면 오탄 줄 알고 계세요. PBR이 10이라고요? 혹시 PER 아니에요? PBR이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PBR로 밸류에이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PBR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자본에 대한 구성부터 잘 이해하시면 그 부분들이 말끔하게 이해되면서 PBR과 또는 이런 지표들을 보실 때도 미국 기업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 멋진 강의 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법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이게 주주로부터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재테크를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주의 부를 불리는 방법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늘리고 그 부가 자본에 원래는 쌓여야 되는데 자본에 안 쌓이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기업이 이제 제타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초기 기업이잖아요. 뭐 예. 스타트업해서 이제 막 한참 초기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완전 고속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타서부터 애플까지는 자본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어떤 유형의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고 어떤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반대로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단계에 막 이런 형태의 뭐 구조를 갖는다든지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타가 구성하고 있는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연차가 지나가면 갈수록 제타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엔비디아를 거쳐서 애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대로 못 가면 이 기업에는 자본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이런 표가 나오면 또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실 텐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요 지배지분이라고 하는 거랑 비지배지분이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빨리 접고 잠깐 닫고 3교시로 돌아가셔가지고 연결해 지배지분 비지배 있는 부분들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금세 이해가 가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이익이 바로 이제 주주의 자본이 이제 주주 지분이고 비지배는 제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기업. 그래서 제가 ABC라는 그래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B 기업의 10%는 뭐 C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A라는 기업이 네, 우리 지배를 안 하니까 넌 컨트롤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비지배 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지표를 할 때 ROE든 PBR은 다 지배 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본 총계에는 두 개를 합산하지만 실제로 모든 밸류를 볼 때는 얘를 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요 지배 주주 지분이라고 하는 요 항목에 세부 항목이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요 5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그 구성의 비율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러한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자본금, 자본이익, 기타 면 어렵죠. 이 말이 일단은 네, 어려운 말이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이 아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런 말일 거예요. 단어도 길고 기타 포괄이란 말도 어려운데 다 어렵죠. 영어로 봐도 뭐 이렇게 뭐 네, 누적했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을 뭔가 누적했다.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지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제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더 단순한 도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이름과 자본총계는 다르다는 걸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자본금이 얼마예요? 이걸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면 컨텐츠를 볼 때 완전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 영어에서도 이렇게 커먼 스탁이나 이런 것들은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토탈 에쿼티라고 쓸 때는 이 자본 총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예. 총계에는 결국 뭐냐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이익 이걸 다 포함한 거를 에쿼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설립할 때 뭐 회사가 주식을 얼마를 발행했고 뭐 그 다음에 증자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커먼 스탁에서 자본금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 총계는 일단 다른 개념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 지표를 가지고 뭔가 분석할 때는 이 자본금이 아니라 전부 다 지배주주 지분 관련된 자본을 가지고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거 분리해서 보시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하든 뭐 할 때 ROE가 자본분의 이익인데 자본이 자본금이에요. 주주 지분 자본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다 지배주주 지분 자본이고 자본금 여기에서만 세분할 때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주주가 처음에 이제 회사가 설립할 때 주식 발행할 때 예, 받는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죠. 여기 자본 잉여금. 예. 제가 잉여금이란 말이 지지난 아마 2교시 때 하고 1교시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뭐냐 그러면 순이익에서 배당을 빼고 남은 돈,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거죠. 뭔가 남긴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자본 잉여금은 뭘까?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음, 처음에 자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주가 낸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주주가 낸 돈 중에서 남긴 돈인 거예요. 음, 자본잉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주주한테 어떻게 돈을 남길 수 있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비싸게 팔면 되죠. 프리미엄 받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액면가가 뭐 1달러짜리인데 주식 발행을 100달러에 해요. 그럼 99달러는 초과로 발행한 거잖아요. 예. 사실 1달러를 액면값 1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 99달러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한테 남긴 돈이 되는 거예요. 음, 그걸 우리가 이제 주식 초과 발행금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여기 additional paid in capital. 여기에서 어쨌든 더 추가로 낸 돈이 되는 거예요.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자본금을 말하는 건데, 이 자본금에 얹혀서 내가 더 주고 이 주식을 샀어. 그걸 이제 자본 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이 두 개 항목은 주식을 주로 발행할 때 발생하는 예, 자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액면, 자본잉여금은 웃돈, 웃돈을 낸 거를 거기다 별도로 기재를 하죠. 그래서 이 웃돈을 받고 많이 판 기업일수록 자본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 그리고 회사가 되게 비싸게 펀딩을 했구나 이런 음, 것들을 이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본은 뭐 미국에는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미국하고 한국은 다른 점이 미국은 이제 자사주를 보통 매입한다라고 할 때는 소각을 포함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쵸. 사실상 자사주 매입이라 그러면 주식이 없어지는데 예,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명확하게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음,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사 소각을 하면 이 회사가 어쩐 일이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 자사주 매입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분석할 때 저희 처음에 오해하는 게 미국 기업이 자사주 매입했다 그러면 한국 기업처럼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나 또 오르면 팔 모양이다. 그냥 갖고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면 한국 어, 기업들은 자사주를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사주를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면 여기서도 이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예, 매매에서. 예, 이런 이익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자사주를 매입하면 이걸 기타 자본으로 놓고 뭐 이런 항목 하긴 하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음, 자사주가 다 사실 소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사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뭐 이렇게 잡았다가 이런 개념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기타 자본을 많이 분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 외에는 이익잉여금하고 기타 포괄손익 유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그러니까 좀 익숙하실 텐데, 그러니까 리테인드 어닝이라고 하고 요거는 한 해 매년 순이익을 벌어서 거기서 배당을 빼고 남은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이익을 낼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오는 값일까요? 아니면 한 해의 이익잉여금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잉여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순이익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1년이라고 손익계산서에 생각하겠죠. 있다라고 주로 생각해요. 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왜냐면 인컴 예, 스테이트먼트에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잉여금도 순이익이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 항목이거는 뜬금없이 재무상태표 항목에 가 있어요. 얘는. 음, 도대체 얘는 왜 재무상태표에 가 있지? 이익인데 어떻게 외우지? 그게 아니라 이 이익잉여금이 매년 매년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누계값이에요. 음, 이익잉여금의 누계값이기 때문에 누적돼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재무상태표에 기록돼요. 손익계산서에는 누적돼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다 그냥 플로 개념에서의 그냥 우리가 왜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스톡이라고 하고 이 손익계산서는 플로우라고 하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싹 지우고 다시 넣고 싹 지우는 개념이고 예,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재무상태표에다 이렇게 다 이제 누적시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순이익이고 순이익에서 남은 돈 하나를 누적값인 자본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요 하나를 손익계산서에서 매년 매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던지는 이익이 바로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익잉여금을 벌려고 하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회사가 이익이 안 나서 적자가 나면 넘길 이익잉여금이 없죠. 음,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회사가 손익계산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이 회사 순이익이 낮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럼 순이익이 얼마나 났을까 이걸 알아보려면 이익잉여금이 늘어간 금액 빼면 그 정도가 일단 순이익에다가 배당이 빠졌을 음, 거잖아요. 배당 예, 총액을 딱 더하면 그 정도의 순이익이 날까 추정도 가능하다는 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릴 때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 회사를 A라는 그러니까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의 면의 차이만 있는 거지 하나 지표가 좋아지는데 뭐 재무상태표는 좋아지는데 손익계산서가 나빠진다든지 손익계산서가 계속 좋아지는데 재무상태표 이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무게 요거는 이제 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냥 주주한테 뭐 생긴
주주한테 거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사업해서 본 것도 아닌데 뭔가 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음, 자본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회사가 잘 생각해 보면 회사의 활동 중에 맨 처음에 돈이 생기는 게 주주한테 돈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남의 돈 받아서 하는데 그 받는 돈은 자본금 자모금에 기록했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누적시키는 거는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누적시켰고 근데 회사가 자산 중에서 주주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잘해서도 안 받는데 뭔가 자산을 써서 이익이 생기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 자산 중에는 제가 크게 다섯 가지 있다고 앞자만 따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당, 재, 투, 유, 무. 자, 이 음, 중에서 이익이 생길 만한 게 뭐가 있나? 한번 가만히 잘 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금은 당연히 아닐 거고 음, 매출채권 당연히 아니겠죠. 재고자산 당연히 아니겠죠. 이 투자자산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을 이제 이렇게 만약에 또 어떤 A라는 회사가 구글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 구글 주식이 막 연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란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팔았어요. 평가익이 발생하잖아요. 예, 기업들도 이런 평가익이 발생하는데 어디다 칠 거냐 그러면 이거는 순이익에는 회사가 영업을 한 건 아니니까 쓰진 않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네,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이익들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많이 발생하는 이익 중에 하나인데 음, 뭐냐면 이제 해외 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 해외에서는 돈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달러로 받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이 있다. 그럼 한국에서는 원화로 일단은 매출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 원화로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얘를 다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산할 때 사업 환산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회사의 본업하고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익잉여금은 본업과 관련된 일인 거고 본업이 아닌데 어쨌든 환산이익 이런 것들은 다 기타 포괄손익에 넣습니다. 예전에는 환율 변동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여기다 넣고 했었는데 주로 다 평가이익, 그다음에 금융자산, 투자자산,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요걸 좀 단순한 거를 이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 한 게 맞겠죠? 저 단순하게 그린 요거 이제 세 가지 제가 맨 이제 첫 앞에 표지에서 자본을 늘리는 자본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향후 주가를 결정하는 지표고 자본이 높아져야지 이제 주가도 많이 높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늘려는 거예요. 늘리는 것. 음,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늘었구나 그러면 증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것들은 다 자본금, 자본잉여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상증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렵죠. 이게 증자인데, 증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자는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린다. 그러니까 음,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가 증자고, 유상이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이 무상증자겠죠. 똑같이 주식을 주긴 주는데 공짜로 막 나눠줘요. 그래서 보통은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막 오르고 유상증자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음, 왜냐면 주식을 주긴 하는데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받아오는 거니까 그닥 이익이 아닌데 예, 무상은 주식을 받는데 공짜로 주니까 보통 이제 오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는 그냥 그 주식수의 변동이 생기는 거지. 어쨌든 주가가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총액의 변동은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고 조선모사 같은 거지만 시장에서 어떤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분명하다. 두 번째 무상감자가 이제 최악이죠. 유상증자는 그나마 그러니까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유상증자가 대부분이 악재예요. 음, 왜냐하면 설비 투자보다는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안 망하냐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악재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거든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설비 투자하고 기술 투자해서 엔비디아도 따라잡고 막 이런 형태를 해야 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상증자에 대한 되게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네, 이런 유상증자다 하면 부실기업 아닌가? 이런 일단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 유상증자가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고 이익을 내는 기업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큰 이슈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나중에 뭐 구분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을 때 아, 이 기업이 적자다. 그러면 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흑자인데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아, 이 회사가 물건을 더 생산하려고 지금 뭐 설비 투자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음, 에드가에 가서 이제 전자공시를 보면 왜 증자하는지 그 어디다 자금을 쓰는 내역까지 다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복사해서 뭐 구글 번역을 돌리듯이든 뭐 GPT를 하든 하면 다 대부분 파악 가능합니다만은 읽지 않아도 네, 그런 정도만으로 충분히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이런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뭔가 결정이 났을 때 아, 좋은데 이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게 단순히 그런 숫자나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 제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추정하는데 되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포인트를 짚어서 물어보거나 확인해야 되는 것도 되게 빠르게 이제 정리하기 게 좋은 거. 자,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 요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본업 사업을 통해서 늘린 주주의 가치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음, 그러니까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주한테 받는 것을 자본금,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두 번째, 회사의 본업인 사업을 잘해서 이 이제 주주의 가치를 늘릴 수 있고 자본의 총계를 늘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에서 배당을 뺀 돈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요 오른쪽에 있는 그죠? 요거는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는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요 뼈대가 있으셔야지 계속 여기에서 투자 지표도 나오고 재무 지표도 나오고 재무 비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순이익에서 여기 주주님이 계신데 얘가 사람들이 다 무슨 요거 뭐 이게 그림이지 막 근데 이게 조스거든요. 조스. 이 좋았어요. 조스 그림이에요. 조스인데 저희 그 유튜브 담당하시는 미탐 TV 담당하시는 그 편집자께서 예. 이걸 약간 그려서 약간 초이스 스탁을 줄이면 초스니까 이걸 아, 초이스하게 뭘로 쓰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만드셔가지고 저는 이제 요 이미지를 이제 마우스에 앞에 여기 이모티콘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걸로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 쓰고 있는데 아, 초이스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게 어, 뭔가 예, 초이스인데 약간 초스를 약간 좀 만든 그런 거. 그래서 주주님인데 이 순이익을 요 배당을 이제 주주들한테 바로 주잖아요. 예, 주고 이제 남은 돈을 이익잉여금 요걸 이제 리테인드 어닝이라고 하고 요거를 남았으니까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손익계산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고 요 왼쪽에 있는 요 재무상태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누적값이에요. 그래서 요 순이익을 배당 주고 남은 돈은 손익계산서에 계속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 그렇죠. 번씩 다시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거 주주의 몫이잖아요. 자본이 주주가 처음 낸 돈이니까. 음, 순이익도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 돈인데 배당을 주고 남은 돈은 자본에 당연히 주주의 것인가 여기다 더해 놓는 거예요. 음, 그 더해 놓은 값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이익잉여금만큼 자본이 커지는 거고 그 자본이 커진 돈을 내년도에는 여기서 더 쓰는 거죠. 이게 더 커지니까 자산도 투자하고 원재료도 더 사고 해서 이것들 점점 키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모자른다. 그러면 이제 이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아까 여기 증자를 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증자를 음, 해서 더 늘려서 또 유성자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주한테 돌려줄 때 아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배당이에요. 배당 여기 배당이고 자본 재무상태표에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바로 자사주예요. 음, 자사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는 이 자본을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주주한테 돌려주는 방식은 두 개 방식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돌려주는 거는 배당이고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돌려주는 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에요. 음,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거의 매년 사실 그
연간 계획서는 분기 계획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분기에 뭐 자사주 매입을 얼마 했다, 소화했다 계속 나. 그 얘기 뭐냐면 얘를 안 쌓고 계속 이거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얘도 빼는 거예요. 음, 한국 기업은 자사주 소각을 안 하니까 자본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본 덩어리가 계속 커지는 거고 미국 기업은 아니, 돈을 버는데 왜 자본이 안 쌓이지? 쌓이기 돈에 주주한테 배당으로 빼주고 자사주로 돌려주고 해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주가가 올랐는데 나한테 이익이 뭐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 자본이 나한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음, 왜냐면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지? 저 자본이 그 기업 가치에 무슨 영향이 있으며 저 PBR이나 자본 에쿼티를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제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에 돌려받는 건 배당. 이거는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알겠다. 근데 자본에서 돌려받는 거는 자사주 매입하는데 내 인생이랑 뭔 상관 있지? 상관이 되게 많죠. 왜 상관이 많냐면 이 자본을 줄인다는 거는 자사주에서 아까 앞에 요 화면에서 요거 있잖아요. 음, 요걸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거. 자,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주식수로 계산하는 모든 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값이 바로 EPS라는 값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 스탁. 그래서 한 주당 이익. 요 순이익을 주식 이렇게 배당을 하거나 요 주가가 향하이 맞으면 몇 배 올라갈 거냐, 뭐 퍼를 계산할 때 쓰는 이 지표에서 요 쉐어가 줄어드는 그죠?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게 주식 수를 어닝을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요 자본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음, 요 주식수를 이렇게 줄이게 되고 줄이니까 EPS가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죠. EPS가 올라가니까 EPS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주가 성장률도 높아지는 거고 ROE도 높아지는 거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항목의 변동이 왜 내 주주하고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는 영향이 있는데 자본 총계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말이 안 맞는 왜냐하면 음, 자본 총계 주식수를 줄이면 EPS에 영향을 주고 EPS가 올라가고 EPS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성장률을 평가할 때 패그라는 지표에도 PER을 G로 이제 나누는데 그 PER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너무 등한시하지는 마셔라. 되게 중요한 지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음, 마지막 요 세 번째 지표가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아까 이제 요런 걸 이제 제가 쓰는 용어예요. 그 재테크를 통해서 늘린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냥 붙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말들을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해외 사업에서 환산 손익,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 손익. 요런 것들이 그냥 본업도 아니고 주주도 아닌데 뭔가 주로 다 이게 투자 자산이거나 뭔가 요런 것들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요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요걸 통해서 늘리는 것,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늘리는 내 자산이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주와의 거래, 주주를 보통 우리가 부모님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는 뭐 유산 같은 거? 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쓴다고 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는 뭐 자본금과 자본이익금에 해당이 되겠다. 왜냐면 사실 금수저만 받을 수 있는 저희한테 거죠. 그쵸. 주주는 너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예, 분들이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녀요. 월급을 막 벌어 본업으로. 이게 바로 이익이고 돈을 음, 남기면 이익잉여금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는 무슨 개념이 되냐면 내가 이제 돈도 좀 남았어요. 이익이 좀 생겼어요. 막 돈도 나고. 주식 투자 좀 해볼까? 미준 요즘 뭐 수익률 너무 좋은데 대표님 강의 듣고 막 하면서 했더니 막 따라했더니 수익이 막 났어요. 그럼 이거는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저기 뭐 월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 걸 재테크라고 하는데 기업도 여전히 마찬가지. 본업도 음, 아니고 주주하고 거래도 아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개념이 훨씬 넓은 거예요. 그 이도 저도 아닌 건 다 기타 포괄손익에 다 리스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한국말로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타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모르면 일단 기타 등등 다 거기 넣어 이런 얘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본업도 아니고 주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면 다 재테크고 이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쓰여진다. 그래서 요 음, 세 가지를 통해서 기업이 이제 뭐 자본을 막 엄청나게 빨리빨리 늘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 자본이 안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이게 다 돌려줘. 그냥 한국 기업을 분석할 땐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음, 한국 기업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을 안 하니까 예, 얘가 안 늘어나면 그 기업은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미국 기업은 자본이 줄고 있어도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음, 그거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장표로서 마지막이고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 제타랑 엔비디아랑 애플 그 재무제표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거 자본 항목을 이렇게 구분한 것도 그냥 요 표도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 딴 데서 이걸 똑같이 쓰면 제걸 신고하겠네요. 베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예, 자본 항목이 이렇게 이렇게 단계마다 한 요런 형태를 보일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만 써드린 거예요. 자본 장악은 주주한테 대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 이익잉여금은 사업에서 하는 것, 기타 포괄손익계는 재테크를 통해서 하는 것,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이게 스타트업 단계와 제타가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완전 성장기, 그러니까 루키 스탁을 넘어서 이제 완전 성장하기 전까지 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폭발적인 성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숙기를 하는 단계, 요런 구성들이 지표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어떻게 달라지는 게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잉여금 자산 이 항목이 장기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장기 대표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아, 이 회사가 성장기로 넘어갔구나. 아, 음, 이제는 성숙기로 가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성장기에 있는 애를 성장주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주로 하는 거고 성숙기에 들어간 애들은 주로 우량주에 관련된 밸류에이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숙기 기업들은 주로 PER로 많이 하고 이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PER 플러스 저기 페그라는 지표 그냥 성장률에 대비한 PER이 얼마냐 이런 걸 보고 성숙기에 대해 들어간 기업들을 페그를 잘 보지는 않잖아요. 이미 뭐 PER 20배 이하로 많이들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들이 많으니까 PER로 2로 분석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매출이나 자본을 가지고 이제 하게 음, 되는데 그때 이런 자본 구조의 변화들을 좀 보시면 좀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처음에 그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주로 이제 증자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이거 플러스 수밖에 없죠. 음, 당연히 뭐 자금 막 조달해가지고 은행에서도 빌리고 주주한테도 빌리고 근데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주주한테 빌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은행은 이자를 줘야 되지만 주주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도 안 줘도 되고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주주한테는 은행에서 빌린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채권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이게 안 나오면 못 받는 거를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당연히 늘어나고 성장기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돈을 이익이 내더라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자본과 자본위험이 증가하는. 근데 요 뒤로 갈수록 차이가 뭐냐면 요 자본금의 증가 속도보다 자본 잉여금의 증가 속도가 성장기가 되면 점점점 더 빨라져요. 음,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밸류를 못 받으니까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제가 아까 프리미엄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주주한테 그래서 100달러, 1달러짜리인데 100달러에 파는데 99달러를 프리미엄으로 받는 걸 잉여금인데 스타트업일 때는 뭐 많이 못 받죠. 그러니까 10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1달러는 자본금, 9달러는 자본잉여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막 성장하는 이익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가격이 팔리진 않겠죠. 근데 예, 우리는 이제 100달러에 팔게요. 그러면 1달러는 자본금, 99달러는 자본잉여금이 되니까 성장기가 되면 요 자본잉여금이 제가 화살표를 좀 더 크게 긁 거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만하게. 음,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는 밸류를 제대로 갖고 있구나. 투자자들이 많이 여기다 돈이 몰리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주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회사 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주주한테 돌려줘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돈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ROE가 낮아지면 배당이나 자사주를 통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돌려주고 계속 쌓이니까 ROE가 음,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한 30%씩 성장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자본을 줄여서 배당을 늘리고 막 자본을 줄여서 음, 자본이 안 쌓이게 만들어서 ROE를 높이는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란 예, 케이스, 스타벅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자사주를 소각해요. 배당을 많이 줘요.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얘기는 이 자본금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음, 아까 제가 주식수를 없앤다는 건 자본금하고 자본금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성숙기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얘가 멈춰 있어요. 줄진 않아요. 자사주 음, 조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장기까지는 비슷한데 성숙기 음, 되면 이게 줄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우리나라는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은 저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걸 줄여서 효율을 다시 올리는 거죠. 음, 근데 이건 한계가 있죠. 다시 이제 어떤 M&A를 통해서 다시 성장기로 다시 돌아가는 M&A를, 그래서 미국은 M&A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는 것 같고 본인들이 성장이 못할 것 같으면 매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좀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생태계도 조금 더 건강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러게요.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라고 써놓은 이유가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 이익잉여금 순이익이 쌓여서 가야 되는데 매년 적자도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누적 적자.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쌓인다는 얘기는 누적 적자가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한 해 적자가 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음, 없어진 거는 자본에서 마이너스 치면서 얘를 계속 마이너스로 줄여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익이 나면 얘를 다 덮은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가는 거지, 플러스로, 순이익이 첫 해 났다고 해서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초창기 기업들은 대부분 마이너스고 나중에 이게 조금 쌓이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인데 이익잉여금도 플러스라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되게 음, 괜찮은 기업이고, 또 한 가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현금도 플러스다 그러면 뭐 스타트업 중에서든 바로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뭘까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기타 포괄손익에는 미리 말씀드린 셋 다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재테크니까 재테크는 스타트업이 잘할 수도 있고 성숙기가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수치의 변동을 가지고 뭘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다만 저기 수치가 갑자기 커졌다 늘었다면 뭔가 해외 사업에서 뭔가 환산이 뭐가 발생했나? 환율이 뭔가 어느 나라에서 뭔가 폭락했나? 폭등했나? 또는 뭐 어떤 갖고 있는 파생 상품이나 금융자산이 뭔가 좋은 평가를 받았나? 이런 음, 정도에 가지고 봐야겠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잉여금이 이제 성장기가 되면 이제 이익이 누적이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제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제 케이스가 되고, 음, 성숙기에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케이스거든요. 한국은 성숙기에는 무조건 이익잉여금이 계속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마이너스라는 게 줄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란 게 이익이 나면 배당을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더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익잉여금이 이익이 나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음, 번째는 일단은 뭐 배당을 많이 지급하니까 적게 쌓이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재원이 현금인데 자산 항목에 현금은 있지만 혀- 이, 이,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쌓인 돈이 현금으로 갔을 거잖아요. 그 예, 자본 항목이 쌓여서 현금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 돈이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근거가 되는 값이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 아까 제가 요 앞에서 이때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쌓여서 자사주 매입합니다. 요거 예, 보여드렸잖아요. 이 예, 그냥 그려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자본에서 이익잉여 자사주를 매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 기업들은 이익금이 줄었다 그러면 보나마나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전에. 근데 미국 기업은 이익금이 줄었다고 해도 이거 사업을 내서 늘리는 건데 왜 줄었으면 적자인가 봤더니 또 이 흑자예요. 이상하네. 자사주를 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이익금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자사주를 샀는지 매각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에드가가 가면 다 있죠. 다 있는데 음, 언제 이걸 열어서 뭐 다 보겠습니까? 그럼 뭘 확인하면 주식수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수가 줄었으면 당연히 예, 자사주를 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의 변동이 있으면 자사주 사서 이익여금이 줄었겠구나. 저 음, 정도를 다 캐시로 나갔으면 그럼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을 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재무제표 숫자를 막 익혀놓은 걸 보면 이걸 내가 뭘 봐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익혀놓고 계시면 그 세부 사항들을 다 항목을 뭐 애드에 가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겠구나. 근데 그게 상식적인 범위 내의 숫자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숫자는 너무 좀 과도한데 그럴 때는 이제 원본을 찾아서 보면 음. 대부분의 이제 음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